오늘 이 전투가 이름을 들으면 막 맥주 먹은 것 같이 시원한데 들어보면 막 고구마야, 고구마. 고구마 한 3개쯤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 한번 경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순상밀톡의 남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르투아 전투입니다. 아르투아. 아, 나 알아. 벨기에 하고 외치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술을 좀 아는 분이죠. 그런데 이때 이 아르투아는 이 맥주를 처음 주조한 세바스찬 아르투아 할 때 그 성 아르투아인 거죠. 오늘 얘기할 그 아르투아는 프랑스 북부의 접경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 아르투아입니다. 아르투아 전투 시공간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실까요? 1914년으로 돌아갑니다. 마른강 전투 이후에 프랑스군이 아르투아, 상파뉴, 생미엘 여기서 독일군한테 연전연패를 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전장에서 무언가 조치를 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프랑스 육군 총참모장이 이때 조셉 조프르였는데 조셉 조프르 장군을 3번에 걸쳐서 소환해서 강하게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한 프랑스군은 무기와 장비를 보강을 합니다. 특히 교착된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포병 전력을 크게 강화를 하죠. 이윽고 1915년이 됩니다. 그동안 독일군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독일군도 작전에 변화를 줍니다. 원래 독일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1914년 말까지 연전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지금 교전을 하고 있는 서부전선에서 빨리 승세를 굳히고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동부전선 쪽으로 가서 완전히 전쟁을 끝내려고 했단 말이죠. 이때 독일 육군 총참모장이 에릭 폰 팔켄하인인데요. 이 사람이 독일 사군의 전력을 완전히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14년 말부터 1915년까지 독일군이 서부전선에 8개 사단을 증편을 해요. 그리고 4월까지 14개 사단을 추가로 보내죠. 그러니까 완전히 병력, 장비 이런 것을 몰아준 거예요. 뭐 여유만 된다면 지원을 한다든지 상급 부대의 화력을 증강해 주는 것보다 부대 전력을 이런 식으로 강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전투력이 완전히 우세하잖아요. 독일군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동부전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오스트리아 쪽에서 SOS를 쳐요. 야, 여기 좀 도와줘. 큰일 났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독일군이 상정했던 최악의 상황이 서부전선에서 프랑스군하고 싸우고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하고 싸워서 양쪽에서 그러니까 짜부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상정해 놨었는데 그렇게 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부전선에 지금 집중을 못하고 일부 인원을 빼가지고 동부전선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팔켄하인 장군이 일부 병력을 동부전선으로 보내면서 서부전선 일대에 지금부터 방어 위주로 작전을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하달합니다. 자, 프랑스군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독일군이 대규모로 증원이 되고 공격할 것 같은 느낌 왔는데 공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군이 일부 빠지네. 이때 독일군의 신장된 보급선을 끊을 수 있는 엷어진 전선의 틈 이런 데를 딱 갖다 때리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눈독을 들인 곳이 바로 아르투아입니다. 왜냐? 여기가 주요 전장인 플랑드르 습지대 그쪽 북부의 교통 요충지 중에 하나예요. 도로, 철도, 능선 그게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독일군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투아 쪽으로 공격 루트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돼서 1915년 3월 말에 이 사람이 또 나와요. 페르디낭 포슈 장군,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조셉 조프로 장군한테 우리 공격합시다 이렇게 제안해요. 두 사람이 보면 참 환상의 짝꿍이에요. 뭐 좋은 의미는 아닌데 죽이 그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작전 결과는 정말 폭망일 때가 많았는데 1915년에도 어떻게 되냐면 비미고지를 확보한 후 동쪽의 두에평원 쪽으로 전과를 확대한다. 이 목표를 받고 작전 명령을 지시를 받습니다. 작전을 준비하면서 프랑스군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강력한 포병 화력 지원입니다. 공격 전 포병 사격, 또 공격 간 탄막 사격 이런 것 없이 철조망, 진지, 기관총으로 강화된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놓고 또 조셉 조프르 장군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존 프렌치 장군, 성은 프렌치인데 영국군 장군이에요. 영국 원정군의 총사령관입니다. 근데 이분 사진을 보면 입을 이렇게 못마땅한 것 같이 이렇게 아니면 또 다른 사진 보면 헐 이런 표정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느낌이 프랑스군이 뭐 해달라고 하면 이분이 항상 더럽게 협조를 안 해줘요. 물론 프랑스군이 제1차 세계대전 내내 올바로 된 전장 지휘나 상황 조치를 못했고
영국도 본인들이 사실은 이 서부 전선의 주역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영국 원정군이 왔는데 영국 원정군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줘요, 프랑스군이. 어쨌든 성은 프렌치지만 프랑스 사람은 아닌 영국군 총사령관 존 프렌치 장군한테 조프로 장군이 영국군을 북쪽으로 기동시켜서 독일 제10군의 측면을 좀 공격해줘라. 총사령관이 보내달라니까 어떡합니까? 영국군 제9군단하고 20군단의 일부를 전환해서 공격작전에 일단 투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 준비를 프랑스군은 마친 거죠. 그러면 프랑스군이 공격 준비하고 있을 동안 독일군은 넋놓고 가만히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방어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명장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 전투 사례 분석할 때 굉장히 할 맛이 납니다. 독일군에서요, 이 한스 폰 젝트 대령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후일 독일군 총참모장이 되고 독일군을 다시 강군으로 끌어올린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군사적으로 천재인 건 뭐냐면 사실은 최종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목표는 아라스예요. 거기가 일단 확보하면 누가 차지하든 이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형지물이거든요. 근데 아라스를 저절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알베흐 방향으로 차라리 공격을 해서 적이 예상치 못해서 기습을 당하게 하고 아라스를 점령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알베흐를 우리가 점령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요즘 군대에서 유행하는 것 같지만 아주 오래된 개념이죠. 바로 여권조성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권조성 작전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 거죠. 그래서 이왕 지금까지 뭐 8개 사단, 14개 사단 이렇게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군대를 늘려서 이게 배치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아예 군사령부 제11군을 심편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어쩌면 이게 독일군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독일이 절대적인 우세인 전투력을 가지고 사격과 기동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까지는 열려 있었어요. 플랑드르 북부의 몇몇 고지, 평원, 소도시 이런 데는 아직 열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915년 3월에 독일이 완전히 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참호를 파고 진지를 파고 철조망을 설치를 해요. 플랑드르 북부까지. 그래서 서부 전체의 이 방어 전선이 완성이 되는 게 1915년 3월인 겁니다. 그러면 독일군이 방어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로서는 신기술, 혁신적인 조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방어진지 전방에 철조망을 치는 거예요. 철조망은 최초 진지 앞에 이중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포병 사거리에 설치했고 다른 하나는 소총 사거리에 맞춰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철조망에 딱 와서 막히면 포 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소총 사거리 앞에 딱 오면 여기에 또 멈추면 여기다 소총 쏘는 거고. 이것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조치였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콘크리트로 화점을 만든 거예요. 화점이 뭐냐면 콘크리트 빵칸에 들어가서 총 쏘는 데 있잖아요. 그게 화점인데 최초 진지 바로 뒤쪽에 설치를 했어요. 이것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었고 신기술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이 짓을 아미행에서 라임스까지 한 거예요. 순전히 물리적 거리로만 따지면 150km죠. 물론 150km 전체를 그걸 다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프랑스군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철조망, 목책, 진지로 3중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 있는 진지를 또 3중으로 구축했어요. 최초 진지, 중간 진지, 차후 진지. 그리고 그 3중으로 파놓은 진지도 일선형으로 판 게 아니라 교통호를 지그재그로 팠어요. 이 지그재그로 파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포탄이 낙하했을 때 동시 피해를 입지 않겠죠. 이쪽에 포탄이 떨어져도 지그재그로 돼 있으니까 이쪽에는 피해를 입어도 이쪽에는 피해를 안 입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공격하는 부대가 비선형이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부대가 선형이 되어야 부대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전투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방어 진지가 지그재그로 돼 있으니까는 병력들이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안 나는 거야. 하여튼 독일군은 그걸 어떻게 다 연구를 해갖고 그런 거 해놨는지 하여튼 지독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진치를 10m를 파요. 그리고 거기다 콘크리트, 돌, 모래, 뭐 나무, 뭐 이거를 거의 요새처럼 만들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로 해놓은 진치가 없을 정도예요. 어쨌든 독일군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체계적으로 이 엄청난 짓을 얼마나 잘 벌렸든 간에 수세잖아요. 방어잖아요. 그러면 포슈 장군이 뭐라고 해요? 공격.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선봉을 누가 맡았냐면 프랑스 제8군 사령관 빅터 두발 장군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발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시간 정도 충분히 공격 준비 사격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리가 공격을 합시다. 근데 이 포슈 장군이 이 사람이 또 통이 커요. 4시간 6일 동안 지원해주려고 진짜 6일 동안 포격을 해요. 랩 있는데 랩. 포슈 장군 랩.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너 공격.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너 다음에 공격.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응 공격.